안녕하세요, 다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거나 간단한 부분은 바로 답변해드리는 그런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요, 파이 지갑에 메인넷은 있고요, 테스트넷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모든 파이 지갑은 메인넷과 테스트넷 기능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지갑을 여신 다음에 화면 최상단 중앙에 이 파이 메인넷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직접 탭을 해주시면요,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이 테스트넷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지갑 화면이 전환이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면요, 저도 유동성 풀 투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2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첫 번째 영상은 이 덱스의 알고리즘을 다루다 보니 내용이 꽤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혹시 질문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습 위주라서 매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어떻게 수업을 하고 유동성 풀 참여까지 하는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 풀 개념이 잘 안 잡힌다면, 자, 이번에는 이 어려운 코인 용어 다 빼버리고요, 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제가 예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신기한 마법 자판기가 하나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돈을 넣고 음료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넣으면 바나나가 툭 튀어나오고 반대로 바나나를 넣으면 사과가 툭 튀어나오는 신기한 교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판기가 왜 인기가 좋냐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사과를 가진 주민이 바나나를 먹고 싶었을 때 바나나를 가진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랑 교환하자 이렇게 한 명씩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정말 귀찮았죠. 그런데 이 자판기가 마을에 생긴 뒤로는 그냥 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뀌니까 너무 편리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나나와 사과를 바로바로 막 교환하는 것을 스왑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사과와 바나나를 너도 나도 바꾸다 보니 이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사과와 바나나가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 기계 안에 과일이 없으니 이제 기계가 작동을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판기 주인이 있었으면 주인이 와서 여기에 바나나와 사과를 채워주면 될 텐데, 이 자판기는 또 탈중앙화가 되어 있어서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마을에서 과일 농장을 하는 한 주민이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내 창고에 있는 사과 100개랑 바나나 100개를 가지고 와서 이 자판기에 채워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민이 직접 자기 과일을 가져와서 자판기 안에 사과나 바나나를 채워 넣는 행위,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유동성 풀에 참여한다 또는 예치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농장 하는 주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주민 누구나 사과와 바나나를 들고 와서 자판기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자판기의 주인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자판기에 공짜로 사과와 바나나를 채워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판기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요, 다른 주민들이 이 자판기를 이용을 할 때마다 사용료로 100원짜리 동전을 이 자판기 옆 저금통에 넣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계 안에 과일을 채워둔 농장 주민이나 다른 주민의 경우 나중에 이 저금통에 쌓인 동전들을 챙겨서 따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분배를 할 때 농장 주민인 경우에는 사과와 바나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채워 놓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배분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것은 채워 넣은 정도에 따라서 그 지분만큼 정산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 파이 수합 기능에 타체인 선택 기능이 없는 게 좀 찜찜합니다. 오직 파이체인 위에서 발행한 토큰끼리만 수합이 되는 건지요? 이것도 결국 폐쇄형 덱스인 셈인가요? 라고 글을 주셨고요. 현재 공개된 파이 코어 팀의 이 덱스 테스트 버전을 보면요, 타체인 지원에 대한 힌트는 안타깝지만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로지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토큰들만, 그것도 파이코인을 기축통화로 해서만 수합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탈중앙화가 맞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작동 방식 자체는 이 유동성 풀에서 자동 마켓 메이커 AMM에 의해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 수합이 맞는데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울타리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보면은 좀 폐쇄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 파이는 단일 체인의 덱스이다. 아니면 파이 생태계 전용 덱스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하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는 건 아마도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코어 팀이 생태계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이 고집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는 앞으로 코어 팀이 보여줄 결과물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올해 오픈 메인넷으로 출시가 됐고 적어도 2-3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글을 보면요. 토큰을 굳이 왜 발행을 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요. 제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상황을 빗대어서 상상을 해보자면 토큰은 각국 화폐이고 파이코인은 미국 달러라고 비유를 해보면 될까요? 그런데 파이는 이런 현실 시스템을 파이코인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엔 좀 힘든 부분인데 일단 파이 생태계 위에서 파이 앱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가야 하다 보면요. 각 파이 앱들의 자체적 토큰 발행을 허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이미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시장에서 증명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파이 위에서 다른 타 토큰 발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처음에 바로 떠오르는 문제점들 꽤 나오는데요. 일단 RWA, 스테이블 코인, 다오 거버넌스 또는 기업용 토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토큰 발행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트렌디한 것들이 시작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의 초기 영상들을 보면 니콜라스도 파이 위에서 RWA가 가능함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현재 트렌드상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국 필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RWA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미술품 작품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미술품을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를 진행을 한다. RWA 토큰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술품 A라는 토큰을 100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토큰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 토큰 한 개를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미술품의 1%의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상 자산 이동 방식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미술품 자체는 이동이 어렵고 거래도 복잡하지만요. 이 A 토큰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까지 거의 빛의 속도로 이 자산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많은 자산들이 RWA화가 돼서 이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텐데요. 그런데 이런 RWA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운영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 토큰 발행 기술이 무조건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는 파이코인만 존재하는 생태계라면 RWA 시장은 애초에 파이 쪽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따지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RWA가 된 토큰화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같은 수량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토큰화가 된 자산인데 물론 현재는 파이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메이저 블록체인은 미국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체인은 점점 유동성이 줄어들 거고 매력이 적은 그런 블록체인으로 시장에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이 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토큰 발행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언제든지 수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오 거버넌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토큰 발행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제가 되어야 이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런칭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업데이트 결정함에 있어서 또 방향성을 투표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보통 다오 토큰을 발행을 해서 우리 유저들에게 의결권이나 지분, 참여 권한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다오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없고 파이코인으로만 결정권을 줘야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 프로젝트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어떤 파이코인을 많이 보유한 고래가 갑작스럽게 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 위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이 앱들이 탄생을 할 텐데요. 그런 앱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산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게임이나 NFT 같은 경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NFT 역시 토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이나 뭐 캐릭터나 이미지나
심지어 음반, 저작권 모든 것들이 이제 NFT화 된다라는 것은 토큰화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파이 위에서 토큰화를 할 수가 없다 또는 그런 기술이 없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게임 생태계가 없어질 것이고 NFT 프로젝트 다 없어질 것이고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이코어 팀은 어떤 생태계를 발해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2019년 초기 백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의 핵심, 이 문장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읽어보면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확보하고 운영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두 문장 안에 사실상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코어 팀은 처음부터 이 파이를 단순한 결제 코인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백서를 보면요, 이미 이 생태계를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이 위에서 이런 쇼핑 앱들, 소셜 앱들, 또 파이를 받고 광고를 또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을 설계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위에서 토큰 발행을 자유롭게 해주면 파이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크립토 시장을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이 현재 굳건하게 시총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큰 크립토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 하나를 꼽자면은 수많은 토큰이 이더리움 위에서 자유롭게 발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이더 하나만 쓰는 체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요, 이더리움 위에서 자유롭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터져 나왔었죠. 한 예로 우리가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ICO 붐을 보자면요,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앱 개발자들이 ICO 토큰을 여기서 쉽게 발행을 해서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ICO 투자자들도 투자를 위해서 이더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ICO 붐이 일어났던 그 전제 조건에는 이더리움 위에서 쉽게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도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가지 잭팟이 있었습니다. NFT 붐이 있었고, 게임 붐이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토큰 발행으로부터 시작된 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토큰이 발행이 되고 사용이 되고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면서 이더리움 위에서 엄청난 지갑이 설치가 되었고요, 가스비가 생겨나가고 거래가 발생하고 디파이가 성장하면서 이 모든 게 이더리움이 기축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노리던 진짜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이더가 수수료로 더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소각량도 많아지면서 이더리움의 이 디플레이션 효과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았을 때 파이 네트워크, 멀티 토큰 구조는요, 파이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파이라는 기축자산의 사용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위에서 토큰이 그만큼 인기가 좋고 트랜잭션이 많아진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파이코인이 될 것입니다. 또 파이코인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고 트렌디한 토큰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파이 지갑을 다시 만들 것이고, 최소 수수료 사용을 위해서 최소한의 파이코인을 또 매수를 할 것이고, 또 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파이 안에서 또 디파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파이의 이 사용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의 최신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일정은 공개된 게 없을까요? 또 언제까지 점진적 오픈 메인넷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오픈 메인넷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으로는 현재가 오픈 메인넷 단계가 맞습니다. 여기서 점진적 오픈 메인넷이라는 개념은 코어팀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대신 질문자님이 뜻하신 거는 오픈 메인넷은 맞는데 현재 아직도 코어팀이 통제권을 상당수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파이코어 팀 소통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로드맵 공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KYC 검증 보상에 관해서 내년 1분기 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유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로드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중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찝어보자면, 일단 파이 네트워크 AI 프로젝트인 오픈마인드에 투자를 하고 협업을 진행 중인데,
블로그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파이 노드 운영자들이 제3자를 위한 연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되었고 오픈마인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POC 프로젝트 결과를 사례 연구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이런 연구 결과 발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초중반으로 해서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현재 이 전체 시장을 보자면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AI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 관심과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례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공개가 된다면 파이 생태계도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업데이트는 이 CD 게임스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이번에는 단순히 게임 하나 두 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게임들이 연결이 되고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게임 플랫폼 형태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도 내년 한 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파이덱스 현재 테스트넷에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 이 덱스가 메인넷에서 정식 출시가 된다면 나름 이것도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많은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수많은 파이 앱이 몰려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 메인넷 프로토콜 23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